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국내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물론 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파는 등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고 계열사를 합병해서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또 회사를 쪼개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국가 경제의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산업군 중에는 10년 이상 장기 적자를 기록했던 사업들도 많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새로운 형태의 미래 신산업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자산 매각으로 기업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오스템은 충남 천안에 있는 토지 등을 한국 콜마에 매각했고, 반도체 소재업체 RF세미도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넘겼는데요. 부동산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해당 부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해뒀던 회사는 큰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을 매각했던 기업은 자산을 키울 기회를 잃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 입장에선 무엇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7월 6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뭔가 살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우주입니다. 우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게 뭐지 했던 그거네요. 바로 블랙홀. 네. 이 블랙홀이 뭔가요, 도대체? 블랙홀은 사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력이 너무 세서 예.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예요. 그래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 천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천체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우리 눈에 뭐 반사가 되든 발산을 하든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천체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아무리 발산한다 하더라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 그래서 아마 까맣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네. 블랙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름 붙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력이 커서 빛도 못 빠져온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뭔 개념인지 이해를 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블랙홀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신기한가 보다 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는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이 감동도 할 수 있고 그걸 좀 알아보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반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빛이 못 빠져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력이 크대. 중력이 네. 너무 크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지는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뉴턴이 중력 이론을 만들어냈죠. 만력을요. 그때도 과학자들이 그럼 중력이 대단히 크다면 빛이 못 빠져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도 재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빛이 입자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을 열심히 세게 한번 던집니다. 예. 그럼 옆에 가서 떨어지겠죠. 예. 더 세게 던지면 정말 세게 던지면 여기서 한 인천까지 가서 더 세게 던지면 대구까지 가서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너무 세게 던지면 호주까지 가서 공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정말 세게 던지면 공이 남극을 지나서 다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공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빙 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속도가 더 빠르다면 공을 탈출시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지구의 중력권에서요. 말하자면 로켓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걸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력장,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속력인데 지표면에서 약 초속 11.2km로 공을 던진다면 이제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절한 방향으로 이제 일직선으로 던지면 됩니다. 그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구를 벗어나려면 11.2km 초속. 근데 태양 표면은 태양은 중력이 더 크겠죠.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탈출 속도가
무려 초속 617km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더 빠르게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1초 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속력으로 던지게 된다면 네. 탈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중력이 더 커서 그렇거든요. 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력이 강한 천체가 있어서 탈출 속도가 예.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빛의 속도죠. 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빛조차도 여기를 탈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론상 그러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물질도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떤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천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빛이나 물질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외에 이 블랙홀 현상이 또 흥미로운 우리가 관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한데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요. 빛으로 가도 8분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술사가 나타나서 카터필드 같은 마술사가 태양을 짠 하고 타노스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예. 그럼 태양은 사라졌지만 원래 오던 빛이 있으니까 지구에서 태양이 사라졌네 라고 깨닫는 거는 8분 뒤잖아요. 예. 그런데 태양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빛은 보이지만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가 그 공전을 하는 이유가 중력, 태양의 중력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돌팔매질 같은 거 하면 안 되지만 해보셨죠? 예. 팔을 빙빙빙빙 돌려서 네. 마치 쥐불놀이 하듯이 하다가 탁 던지게 되면 슉 날아가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태양은 눈에 보입니다. 이제 8분 동안 보일 거예요. 예. 사실은 태양은 사라졌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태양은 없지만 빛만 보이는 상황인데 지구가 지금 원운동을 할까요? 아니면 원운동을 벗어나서 쥐불놀이에 끈을 놓은 것처럼 직선 운동을 할까요? 힘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직선 운동 되지 않을까요? 보이지만 예. 태양은 보이지만 중력이 사라졌으니까 네. 직선으로 날아가야 될 것 같죠. 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뉴턴이 지금 별걸 다 해요? 중력이 뉴턴이 중력 이론을 세웠잖아요. 예. 근데 뉴턴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신기한 원격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력 원이 되는 태양이 사라지면 즉시로 원격 작용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8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서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사실 사라졌기 때문에 예. 끌어당기는 힘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즉시 사라져야 된다라는 건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뉴턴이 틀렸습니다. 왜요?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파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은 사라졌지만 태양이 방출한 그 중력파가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8분 동안은 계속 중력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봐도 되고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태양이 사라졌다는 건 하나의 이벤트죠. 뭐 좋은 이벤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벤트가 전달되는 속도도 빛의 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정보, 그 이벤트도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나와요. 예. 빛이 못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이벤트도, 어떤 사건도, 어떤 정보도 블랙홀의 어떤 특정 영역 내부에서의 어떤 일들도 네.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영화에서 봤던 그 사건의 지평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건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사상의 지평선, 무슨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이벤트 호라이즌이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워낙에 이 단어가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유명하긴 한데 예. 사건의 지평선이 어떤 거냐? 일단 만약에 궁금해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신다면 그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과학영화가 아니니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난 일은 눈으로 못 보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너머,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런 이벤트들도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또 블랙홀마다 빛의 속도로도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거예요. 예를 예. 들면 이게 뭐 연력학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과율도 깨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도 빛의 속도기 때문에 빛이 못 나간다는 건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네라는 거고요. 예. 사건의 지평선을 만들 정도로 중력이 굉장히 센 그런 블랙홀의 천체 있죠. 딱딱할 거로 추정되는 네. 실제로 딱딱하거나 이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사건의 지평선 내부는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공간같이 그냥 구멍 뚫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점이에요. 하나의 점이에요. 점이고 완전히 붕괴해서 사라진 어. 사라진 건 아니죠. 질량은 있는데 예. 부피가 0으로 수렴하는 아.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굉장히 작은 실제로는 블랙홀 천체 자체는 굉장히 작아서 이제 점 혹은 네. 뭐 이제 무한소에 수렴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블랙홀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텅 빈 공간을 한번 떠올려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외부에 있는 어떤 블랙홀의 그림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네. 블랙홀 내부에서 아까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뭐 추정되거나 어떨 거다 이런 뭐 예상도 없나요? 그 내부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뭐 이제 인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하면서 사라지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상상 자체가 좀 끔찍하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의미가 없는 상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안에서 갑자기 들어갔더니 꽃이 피고 네. 열매 맺고 음. 갑자기 사랑하는 죽었던 음. 사람들이 그 안에 이게 영혼같이 예, 예. 살아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닐 것 같지만 예.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바깥으로 갈 수가 정보를 없구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영화 인터스텔라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네. 여기 진짜 블랙홀 천체 그 자체의 모습이 어떨지 이런 게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서재 같은 모양이 맞아요. 나타나면서 네. 그렇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집안의 어떤 곳과 연결되는 형태가 나왔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거는 과학적 상상력이야. 왜냐하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니겠죠 아마도. 하지만 저게 틀렸다라고는 아무도 말하기 힘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블랙홀은요 부피가 0인 천체예요. 그래서 밀도가 무한히 큰데 질량이 무한한 건 아닙니다. 예. 질량은 가벼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0이 되고 밀도가 무한히 큰 건데 이게 굉장히 뚱딴지 같죠. 예. 아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교수님이 네. 부피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밀도가 무한히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질량은 그대로 지금처럼 60kg입니다. 예. 그럼 좀 이상하죠. 고맙습니다. 60이라고 해주셔서. 저희들이 합치면 그렇게 될 텐데 200kg 정도 될 텐데 이런 반응을요.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보였어요. 자, 블랙홀은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있죠. 이걸 네.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학적으로 예측이 돼 있는 그런 천체예요. 예.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실제 논문까지 있습니다. 반박한 논문은요. 이거는 수학적인 논문일 뿐입니다. 실제 우리 우주에 이렇게 부피가 0이 되는 이런 천체가 실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우리 세상에 구현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할 정도니까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블랙홀이 상상이 안 가고 좀 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바로 이해하신 겁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회의적이었으니까 이게 난 아무렇지도 않고 이해가 가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죠. 전 이게 또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학 쪽에서도 수학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수학을 사용해서 미래를 전망하거나 경제 상황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맨날 틀려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으니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추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물리학자들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현상을 실제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도 않은 그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딱 이게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수학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정말 흥미로운 거로서 제가 왜냐하면 다른 데선 하지 않는데 네. 우리 송경제의 어떤 품격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재밌어요. 예. 사칙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네. 하나의 게임으로 봐도 돼요. 어. 물리 세계를 서술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 그래서 요즘은 좋은 예가 나왔는데 예.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메타버스 내부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룰을 만들고 뭔가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현실이랑 비슷하게 반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됐다든가 혹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든가 하는 것들도 이론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죠. 그런 예. 것처럼 수학은 그냥 정말 고고하게 예. 학처럼 네. 백조처럼 고고하게 스스로 그냥 어떤 하나의 논리 체계인 거예요. 예. 그런데 물리적인 우리 세상, 실제로 예. 우리 자연계의 세상을 서술할 수 있는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예.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의 물리 세계를 말하자면 수학이라고 하는 모델하우스 안에 적용을 시켜봤더니 예. 좀 더 수학이 좀 더 넓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확장을 시켜봤더니 요런 게 가능하네. 수학적으로 가능하네. 그러면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봐온 거예요. 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실제로는 수학이 예측하면 관찰하면 되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때 과학의 발전이 바뀌었습니다. 예. 사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화학의 발전, 뭐 생물학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예.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왔어요. 음.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라고 고민하다가 그럼 이 기존에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예.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는 물리학에 있어서만큼 어떻게 됐냐면 예. 기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기존의 모순도 관측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먼저 실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음. 그래서 굵직굵직한 실험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힉스 입자를 예, 그렇죠. 발견하기 위한 예. 그런 실험, LH 강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하는 어떤 실험들, 그리고 아마 저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하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우주 망원경도 발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약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네. 그럼 아직까지 관찰은 안 됐지만 우리가 한번 돌려보자. 그리고 중력파 검출 시험 라이고 실험 있죠. 그것도 아마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그런 장치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류의 지성이 여기까지 왔구나. 한 번도 관측한 적도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시점까지 왔다. 근데 이건 물리학에서만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건 과거에 이래 왔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계잖아요. 예. 근데 경제는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도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처럼 행동하지 않고 혹시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다시 현실 경제에 또 영향을 줍니다. 피드백을 주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러분 경제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 순간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 순간 정말 기업들은 투자 줄이고 고용 줄이고 민간은 소비 줄이다 보니까 안 올 침체가 더 크게 오거나 아니면 더 빨리 오거나 더 광범위하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 법칙은 아니잖아요. 어떤 걸 발표하면 거기에 다시 대응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바뀌게 되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수학적 모델 안에 담을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건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죠?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법칙인 과학을 배우는 자세와 경제를 배우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 아인슈타인의 여러 가지 이론을 우리 이독실 평론가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 웬만하면 몇십 년 동안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는 누군가가 어떤 진단을 하거나 평가를 할 내용을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그분이 수정을 하세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송경제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아, 여기서 제 요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셨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의 게임이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일종의 그 정보의 비대칭, 경제학자들은 관찰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확인했었다면 이제는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연준의 발표를 보면은 저거는 이게 잡으려고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정보를 양쪽이 다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게임이론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그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파장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네. 블랙홀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있다는 화이트홀, 이것도 언젠가 한번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으로 경제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화폐 추락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다룬 책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처방,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뭔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해소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룬 책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할 줄은 정말 최근에는 몰랐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곧 화폐 가치의 추락, 당연히 그걸 의미할 텐데요.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물가의 상승,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의 원인이 뭔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화폐의 공급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구돈을 찍어내서 인플레가 생겼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인플레 상황은 코로나19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벌였던 통화 정책,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마구 찍어낸 돈, 이 돈이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 책에서는 꼭 그런 게 이유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크게는 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울 건 없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에서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돈을 마구 풀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돈의 공급적인 측면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화폐적인 원인입니다. 예. 그러면 이 화폐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제 비화폐적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말은 어렵지만 물건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혹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 이걸 이제 비화폐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것인데요. 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1년 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이른바 CPI가 좀 높게 나오니까 밖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것이다.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중고차 가격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화폐적인 요인으로 물가 상승 이유를 그 당시에는 제롬 파월은 인플레의 원인으로 들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학자이기도 하니까, 학자라기보다는 중요한 이제 그 보직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평가가 중요한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목하는 건 원인이 화폐적인지 또는 비화폐적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뭐 그 원인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제롬 파월 의장이 비화폐적인 원인으로 인플레를 진단하고 코로나19 때 발생한 이 공급망 문제가 해소가 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던 거고, 예. 그 실수가 결국 지난해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 자동차, 반도체 등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문제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시중에 풀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표면적인 인플레의 원인만 보고 있다면 근본적인 인플레의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처방으로 인플레로 인한 고통의 시기가 길어지거나 악화된다라는 얘긴데요. 꼭 이렇게 돈을 그러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가 무조건 오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걸 과잉 공급과 대량 공급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스위스의 예를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은 인구가 스위스가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3,800만 명인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1인당 본원 통화가 거의 이 8배 정도가 스위스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스위스는 그럼 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스위스 프랑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로 수요가 예.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량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잉 공급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통화의 부분도 인플레가 우리가 이게 과잉 공급인지 수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책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뭐 아까 화폐적인 문제, 비화폐 문제 뭐 여러 개를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화폐를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물물 교환,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건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화폐는 지불의 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센티미터, 미터 같은 걸 쓰는 도구가 있고 예. 무게를 재는데 그램과 킬로그램 이런 게 있듯이 예.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재는 수단으로 이 화폐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이라는 이 도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뭔가를 측정하는 도구 수단은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결국에는 그 측정 수단으로서 얼마나 정확하냐?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자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이 자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 그 자를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역시도 결국엔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예. 화폐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 그 화폐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네. 마르크를 사람들이 쓰지 않고 초콜릿을 가치의 교환 수단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만큼 돈이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돈을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사용했던 거지 초콜릿이 더 가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화폐는 초콜릿이라는 수단으로 그렇군요.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폐적이냐 비화폐적이냐 인플레는 결국 이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본다라는 건 그걸 바탕으로 처방도 제대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네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이 책에서도 그간 정부들의 대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른바 긴축 정책이라는 걸 정부들이 많이 쓰는데 부작용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인을 아까 말한 그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인을 비화폐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폭발한 경기 호황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고 이 호황을 잡는 것, 그러니까 긴축을 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이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됐으니 네. 잡히지도 않고 부작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한다 그러면 정부는 균형 재정을 얘기하면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죠. 일단 돈을 안 푼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금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재정이 없으니까 돈을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역효과가 상당하다는 거죠. 당장 경기 침체가 와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이 과정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인플레를 겪고 나면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인플레 기간의 부의 양극화는 있는 자들의 탐욕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내는 거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마구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일으켜 놓고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니까
부채를 그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은 도리어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예.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부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그 정부의 잘못된 대처, 그다음에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예가 IMF가 주로 신흥국들에게 이런 조치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특히 태국이 우리 IMF 겪을 때 태국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예. 예. 이 당시에 IMF가 들어가서 긴축 조치들을 시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더 물가가 상승했고 태국 경제가 망가졌고요. 1980년에서 1990년대 러시아 때도 IMF가 들어가서 이런 조치를 내렸지만 결국 러시아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고물가 기조가 계속돼서 긴축을 했는데 이걸 못 잡았다. 네. 그럼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요. 다소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본이제로 돌아가자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서 화폐의 정의를 저희가 어떤 그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폐라는 게 가치 측정의 수단이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 화폐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근본위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여러 가지 화폐들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독일과 일본이 전후에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기에 긴축 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냈었지만 이 당시에 독일의 마르크,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를 당시에 금 기반의 미국 달러와 연동시키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자국의 화폐의 신뢰성을 회복시켜 준 게 결정적으로 인플레를 잡은 좋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는 사실 달러는 근본위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을 시켜놨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우리는 과거의 시대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인플레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근본위제로 복귀가 가능할지가 저는 의구심이 네네. 들어요. 요즘은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고 교역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폐 발행량이 이 교역량이라든가 경제 규모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발행되어야 되는데 네. 이 금이라는 건 생산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하신 질문을 이 책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위제가 화폐 발행의 전체를 금으로 보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시절에 영국이 근본위제를 하긴 했지만 그 발행량의 전량을 금으로 보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뭐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다만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성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근본위제라고 하면 금괴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예. 금과 연결된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5년에서 10년간 금의 평균 시세를 예. 달러 가격에 고정하는 형태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량의 금만 보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예. 근본위제 때문에 통화 확대가 어렵다는 것도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위제를 채택했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까지 미국이 금의 달러가 고정돼 있었지만 통화 공급이 160배나 확대됐고 그리고 1930년에서 70년까지도 미국의 본원 통화는 10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러시아랑 중국이 뭔가 본인들이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것 같으니까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재껴서 네. 금 자체 시세도 오르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면 뭔가 안정감은 있을 것 같은데 의구심도 가지실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주장이네요. 뭔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볼 법한 어떤 고민들 속에서 나온 책인데 네. 이 관점도 궁금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우리 개인들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이 책에서 뭐 얘기해 준 건 없나요? 투자와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 시대에 이제 화폐 착각에 좀 빠지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주식을 보통 인플레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플레 시기에 주식 가격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인플레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2년 전에 3,000 가고 지금 현재 인플레 시대에 다시 한번 3,000을 찍는다 한들
그 전의 3천과 지금의 3천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똑같은 수치지만 예.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늘어난 게 아니다. 자산이 줄어든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 1970년대에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인플레 시대에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인플레를 반영하면 도리어 50% 정도 하락한 것이다라는 숫자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화폐 착각에 빠질 예,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거든 인플레 초기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인플레 중기를 넘어서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인플레 비용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이 주식의 상승도를 상쇄하기 시작하고 예. 또 현금이 좀 두둑해진 기업들이 자본 할당을 좀 쓸데없는데 하면서 도리어 나중에 주가가 빠지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이제 뭐 가장 원자재 많이 뛰는 게 오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일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 그러니까 엑선모빌 같은 경우에 자일로그라는 회사를 잘못 샀다가 크게 실패한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유전 서비스 업체인 슐른베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기업에다가 자본 할당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M&A 해가지고 예. 크게 실패한 사례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에는 초기에 주식 투자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격 전가력,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가 강해서 내가 인플레를 반영해서 상품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예.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인플레를 벗어나는 시기에 주식 투자의 가장 좋은 대상은 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은행들이 결국에 이 성과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끝날 때쯤 되면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들을 많이 늘리고요. 실제로 은행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세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지금이 이제 저희가 인플레가 좀 끝나가는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은행이 굉장히 유망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책은 좀 일찍 가져오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플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그들이 돌아왔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패닉의 UFO입니다. 오늘 우주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